지난 이야기. 신성 로마 제국이 보헤미아를 접수하며 본격적인 30년 전쟁이 시작되고 위기 속 신녀는 세력을 규합해 결사항전을 준비한다. 이 세 개 군대가 합쳐서 팔트를 탈환해야 되는데 바덴의 프리드리히하고 마슈펠드도 만났어요. 싸우다가도 돈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손 떨어지면 바로 계약 해지됐습니다. 근데 돈은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느냐? 크리스티안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군대가 쟤를 만나야 그렇죠. 돈도 주고. 돈이 생겨야 장기 작전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합류하려고. 그러니까 틸리가 이걸 알고 쟤네들이 합류하기 전에 막아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티안이 오기 전에 프리드리히 군대를 칩니다. 역시 마스펠드는 튑니다. 여차하면 그냥. 마스펠트는 아직 입금 안 됐거든. 이게 크리스티안이 와야 입금이 되는데. 바덴의 프리드리히는 1622년 5월 6일에 빈펜이라는 전투에서 이제 싸우게 돼요. 다시 한번 강력한 테르시오 방진을 형성한 다음에 필드 캐논이라고 해서 야전대포가 있었어요. 이 야전대포를 계속해서 맞대응하면서 바리케이트 안에 있었던 박격포대도 격파하게 돼요. 국교 측의 강력한 테르시오 진영이 천하무적이라는 걸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유럽 전역을 뒤흔든 30년 전쟁. 저때 테르시오의 훈련 과정이 하나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면 뭐 총검술부터 사격술까지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시키는 훈련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 전공. 첫 번째가 뛰는 거. 구보. 예. 두 번째가 수영이었습니다. 수영이요? 예. 놀랍잖아요. 왜 수영을 시켰을까? 네. 보니까 거기에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병사들의 체력을 기르는데 가장 좋았대. 아, 기초 체력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헬스에서 뛰고 수영장 가는 거죠. 폐활량. 수영은 폐활량을 많이 들여요. 왜냐하면 저때 당시에 전장에 투입돼서 보병 같은 경우에 전장에 투입돼서 전체적으로 이동거리 이런 걸 막 따져보면 10km가 넘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리고 엄청 무거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하게 시켰던 두 가지 훈련이 정말 지금으로 봐도 놀랄 정도예요. 진짜 비슷해요. 지금도 기초 체력은 그쵸. 그 달리기하고 수영을 많이 시키니까. 그다음에 저때 당시도 어차피 왜 현장 부적응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창병에서 현장 부적응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뒤에 이제 쿼터 마스터라고 해서 이제 보통 보급 담당하는 사람이 뒤에서 돌아다니다가 전투 끝나고 나서 야 지금 전투에서 주저앉은 애들 다 나와봐. 그럼 이제 쫄래쫄래 나오겠죠. 그럼 너 다 창 놓고서 나 따라와 그래요. 따라오면 얘네들 보급병을 시키든지 대포를 나르게 시킨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후방 무슨 성곽 수비하는 데로 보내요. 대신 월급은 쥐꼬리만 하죠. 지금 얘기로 쭉 살펴보면은 틸리가 병력의 조직적 운영 능력에선 좀 더 앞섰어요. 이후 전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게 바덴군이 괴멸됐으니까 이제 크리스티안하고 만스펠드만 남았죠. 네. 그러니까 크리스티안은 처음에는 만스펠드를 되게 의존하려고 그랬어요. 네. 명성은 높아요. 유럽의 뭐 최고의 뭐 지휘관, 사령관, 그리고 전투를 안 한 건 아니고 이 근거지 지키는 전투는 참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귀족 출신입니다. 이 만스펠드 얘기를 먼저 하자면 네. 몰락한 귀족감은. 몰락이 아니고 아버지가 룩셈부르크 총독도 하고 오. 그랬어요. 백작 집안인데 서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거를 되게 교육을 많이 시켰대.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우리 집안의 진짜 양반이 아니니까 어디서 티내고 다니지 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군요. 근데 유럽도 보면 서자들이 군인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서자들이 용병 대장 뭐 이런 게 정말 많았어요. 홍길동 스펠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국법으로 정해놔가지고 그런데 그런 건 없었지만 그 가문에서 그렇게 차별하는 경우는 마인드 자체는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대체로 17, 18세기를 서자들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먼 극지로 가거나 뭔가 남이 안 하는 일을 하거나 아, 근데 그럴 거면 나치를 말든가요. 낳고 싶어서. 본처만 두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럴 게 아닌 게요. 네. 괜히 서자들의 시대란 말이 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런 험한 전쟁터 가는 게 서자들 같지만 나중에 보면요. 백작 큰아들이 이걸 상속하잖아요. 도박하고 어쩌다 다 말아먹어요. 네. 그럼 서자가 저기 인도 가서 돈 벌어 가지고 와서 이거 다 사요. 이런 역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러면서 일어나요. 서자가 오면서 그 성을 받는 거예요. 서자일 때는 그 전까지는 아버지 성을 못 써요. 아버지 성을 못 쓴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면서 인도에서 돈 벌어왔어요. 그럼 그래 이제 윌리엄 너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과잉 한이 많아서. 그럼요. 저번에 그 어떤 프로가 있었는데 유럽에는 왜 유명한 성이라고 그러죠. 저택들. 네. 하룻밤 거기서 자려면 보험료가 1억인 뭐 이런 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침대부터 옆에 있는 자기 이런 게 다 문화재인 거예요. 그런 방에서 하룻밤 자는데 몇백만 원인데 보험료가 억이에요. 특히 유명한 저택들은 다 뭐냐면 서자 이런 거에 한이 맺혔다가 어디 가서 부자가 됐어요. 그 한이 맺혀갖고 집을 상속받는 걸 안 끝나. 내가 저택을 지을까. 그래가지고 올인하다가 중간에 파산하는 집들이 그 관리가 안 돼. 방은 200개, 300개에 뭐 그냥 어마어마한데 지금도 그 물려받은 사람이 빚더미에 헤매는. 유지가 안 되니까. 네, 뭐 그래서 손님 받아라. 하룻밤에 500만 원짜리 방이 몇 개인데도 적자래요. 근데 그런 오바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하룻밤에 500만 원이니까 적자죠. 한 50만 원씩 해가지고 많이 좀. 그러니까요. 50만 원도 합니다. 갈까 말까구만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만스펠드가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이 맺혀가지고 좋아 그럼 난 군인이 돼서 성공하겠어 이랬는데 이 사람이 꿈이 그냥 군인이 돼서 뭐 자기 받고 부자 돼 이게 아니고 어디 멀쩡한 공국 같은 거 하나 받아서 아니면 어디 나라를 하나 점령해서 내가 영지 하나 가지고 만년을 행복하게 살리라 뭐 이런 이상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군대를 그렇게 끌고 다니는 게 꼭 그 무슨 홍건적 그런 것도 같아. 나중에 보면은 가족들을 다 끌고 다니니까. 끌고 다니면서 어딘가 나라 하나 세우려고.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악명이 높아져가지고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약탈을 해야 돼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가는 동안에 땅 위에 있는 것뿐 아니라 땅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없어진다. 메뚜기 때네. 아, 메뚜기도 밑에 있는 건 안 건드려. 밑에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덤을 다 파헤쳐요. 무덤까지. 거기에 같이 묻어놓는 예, 것들. 그런데 대개 유럽은 성당의 묘지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카톨릭 문화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가서 잘 뜯지 성당이 뭐가 많으니까 그래도 신부를 죽이거나 신부의 묘지 특히 그 유럽은 여성들에 대해 좀 그런 거는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녀들의 묘지 이런 거는 안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은 털어도 얘들 수녀들의 묘지까지 다 파헤친다요. 아이고야. 악명이 높아질 수밖에 없네. 네, 그러니 뭐 나중에는 이제 어디 가서 정착하긴 글러 먹었어요. 아무도 안 봐. 이건 뭐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네. 하여간 그런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데 이 만스펠드하고 크리스티안이 이제 합류를 해야 돼요. 네. 크리스티안은 돈은 잔뜩 끌고 모았는데 돈 긁느라고 훈련을 안 시켜가지고 부대가 대판이에요. 그 자기도 알았대. 내 사명은 엘리자베스를 위하여 돈을 모아서 저 훌륭한 만스펠드 군대에 지원을 자금을 해주겠다. 지원해주는 것이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바데는 박살 났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안은 돈을 잘 모았고, 그리고 이제 만스펠트는 난 돈 때문에 안 싸우라고 하다가 이제 돈이 왔고. 이러면 아니죠. 오고 있었죠. 크리스티안이 그렇게 오고 있으니까 틸리가 바보예요. 누굴 치겠어요? 크리스티안을 친 거예요. 둘이 합류하기 전에 막아라. 아, 바덴 친 다음에 바로 크리스티안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역시 그 틸리가 이게 명석한 전략.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명석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 같은 기간을 많이 저희 봤어요. 전쟁사 하면서 이게 사람이 낸 작전이라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요? 하여간 크리스티안은 오면서 야무진 착각을 해요. 만스펠드가 도와주겠지. 가까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당하더라도 네, 오겠지. 나는 쟤한테 가야 돼. 이러고 가는데 만스펠드는 전혀 안 도와주고 크리스티안은 강행군을 하다가 강에서 마인강이라고 이 참 전쟁터에 참 많이 나오는 강인데 여기 도하하다가 틸리한테 습격을 당해서 2,000명을 잃습니다. 아우, 그리고 갔더니 만스펠드는 자식이 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쇼크를 받아요. 근데 어떻게 보호해줄 사람이 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스펠드를 따라가는데 이제 싸울 돈을 받았잖아요. 안 싸우고 다시 네덜란드로 가요. 기껏 거기서 힘들게 왔더니 그러면서 지나는 말을 다 털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틸리가 추격을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그 프리드리 5세도 여기 진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군대는 만스펠드밖에 없으니까 얘를 따라가는데 얘는 아군이고 적군이고 가리지 않고 도시를 작살내면서 가요. 와, 근데 예전에 제가 정말로 우리 용병 특집대 했던 그 용병에 대한 어떤 그 자긍심, 계약 뭐 이런 철저함
지금 만스펠트 때문에 많이 무너지네요. 그리고 이제 프리들이 돈도 다 바닥나니까 7월 13일에 계약 끝났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티안하고 프리드리는 허공에 붕 뜨고 프리드리는 명색이 왕인데 용병대 따라다니면서 휩쓸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지지를 잃어버려요. 나쁜 놈이거나 무능한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요. 역사에 퇴장합니다. 당시 제국군은 틸리 백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스페인군도 있었어요. 네. 에스파뇰 연합부대가 있었죠. 이제 프리드리가 완전히 도망가니까 1622년 9월 19일에 팔치의 수도 하이델베르크가 틸리 백작과 코르도바 군에게 함락됩니다. 네. 그래서 놔준 거죠. 이걸 먹으려고. 아. 그러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페르디난트는 팔치령을 막시밀리안에게 양도합니다. 아, 막시밀리안이 도와줬으니까.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거기에 돈 다 끌어다 썼어. 그럼요. 원래 밀약을 내렸대요. 돈 대주면 팔치 넣어줄게. 그러면 스페인도 이제 막시밀리안의 도움을 받아서 또 교두보가 자기네 되니까. 교두보가 되니까. 왜냐하면 스페인은 네덜란드군하고 계속 전투를 했었어야 되니까. 그쵸. 그럼 팔츠 지방이 네덜란드하고 바로 접경이에요? 아마 그 근처였을 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라인강 따라서. 네. 왜냐하면 군대가 돈 없으면 안 싸우는데 네.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를 점령하려면 네덜란드에서 싸운 애들한테 돈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다로 가다가 영국군이 있고. 무적 함대 때 당해봤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육로로 돈이 수송이 안 되면 네덜란드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강을 탈출을 중시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국군 입장에서 보면 대망의 두 전쟁이 다 승리로 끝나요. 그러네요. 보헤미아도 먹었고 팔츠도 먹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티안은 한 번 더 싸워요. 그래요? 예.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요? 1624년 7월 27일에 슈타트론 전투라는 건데 16,000의 병력을 이끌고 이동하다가 이제 틸리가 또 잡으러 와서 천적이네요, 틸리. 틸리는 그냥 뭐 거의 영화로 치면 거의 무적의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나 불렀어? 참 이때도 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을 때 그 지휘관이라면 전장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늪에다가 그 진을 치고 있다가 나중에 늪 때문에 도망 못 가서 격토돼요. 틸리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상적인 지휘관이 없어요. 아니 나름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병력도 적으니까 또 방어전을 하자. 근데 문제는 이 방어전이 이미 두 번이나 그렇죠. 괴멸됐다고. 그게 또 방어전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앞에는 강, 사방은 늪지. 그래서 들어오기 힘들게. 예. 근데 들어왔죠. 근데 나가기도 힘들잖아. 그렇게 된 거죠. 들어온 데다가 들어오니까 나가기도 힘들어가지고 완전 괴멸이 돼요. 16,000명 중에 7,000명이 전사하고 4,000명이 포로가 됐다. 그냥 이거 완벽하게 괴멸됐네. 이건 사방이 늪이고 강이니까 제 생각에는 포기해놓고서 집중 생각한 거예요. 이거. 주머니를 감아서 탁 묶으면 끝난다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틸리 백작이 영웅이 돼야 되는데 한 번도 tilly 백작 얘기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상대가 하도 형편없으니까 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항상 강한 상대를 만나는 게 불운이 아니에요. 이런 애들 패면 영웅이 못 돼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구교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날 리가 없죠. 이제 여기서 이제 신교 측의 비장의 카드가 나오죠. 시대의 조커 덴마크군이 참전합니다. 덴마크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뒤얽히며 더욱 치열해지는 30년 전쟁. 구교 측의 지략가 틸리가 능력을 발휘하며 마침내 구교는 보헤미아 팔치 정복에 성공한다. 스타트론 전투에서 크리스티안군을 괴멸시킨 틸리. 신교 측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호라, 이렇게 전에 신교가 끝나나 했더니 비장의 카드로 덴마크가 참전을 한다고요. 아니, 근데 왜 덴마크입니까? 그 덴마크뿐만 아니라 스웨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자국으로 점차 다가오는 그러니까 모든 유럽이 다 얽힐 수밖에 없는 이 독일의 내전을 덴마크도 좌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덴마크의 왕이 당시 크리스티안 4세였는데 크리스티안한테는 조금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크리스티안이 홀슈타인의 영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센 저지대의 일원이었어요. 크리스티안 4세가. 그러니까 뭐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이. 신교의 중심 세력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북해 해안을 오랫동안 그 덴마크가 좀 지배하면서 점차 덴마크의 왕도 우리가 보통 덴마크 하면 뭐 화해의 나라, 뭐 이렇게 뭐 유럽의 정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바이킹의 나라. 네. 나름 야심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야심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티앙 4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 분쟁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라인강 유역에서부터 어떤 그 덴마크 해안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른바 덴마크 제국을 세우고 싶다라는 처음에 이런 야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황제군이 치고 올라오니까 더 이상 황제군에 대해서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 근데 또 이 과정에서 또 영국이 또 이렇게 살살살 또 해요. 뒤에 영국이 있었군요. 역시 덴마크가 스스로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않나 있죠.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아 맞습니다. 네. 지금 윤지연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게 맞는데 덴마크가 이런 야심이 있지만 자기 자신의 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기 뛰어들어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영국에서 대사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얘네 겁나 세. 맞아요. 지금 너희가 이럴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본 군대 중에서 덴마크 군대만큼 이렇게 기치창연한 군대를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영국에 혹시 복화술 유명해요? 아니 근데 굉장히 이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잘해. 유럽사를 보면 지금도 EU에서 뛰어나왔지만 이게 유럽은 이렇게 있는데 영국이 똑 떨어져 있잖아요. 네. 거기서 허건날 부채질하고 살아요. 저쪽에 불 붙었다야. 그러니까 정말 그건 저울 추노를 좋아해가지고 전에 저도 어디에 글을 썼더니 영국이 그쪽 편이 아니었는데 왜 이쪽 편에 썼냐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이쪽에 얹었어. 근데 기울잖아. 얼른 빼서 여기 얹어요.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유럽 살 때 혹시나 영국이 이쪽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무슨 소리야? 저쪽 편 들었는데 다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늘 이렇게 놓고 이러고 영국은 근데 그러기도 사실 쉽지 문어발. 않은 말이죠. 영국은 문어발. 근데 다 걸쳐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영국이 그런 과정에서 과도한 약속을 해버려요. 다들. 정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합니다. 공수표를.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라고 알아채는 쪽은 조금 있어봐. 뭐 지금은 당장 아니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지나친 야심이 있는 크리스티앙 4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 덥석. 보고 싶은 걸 얘기해. 예. 그래 내가 가면 끝나? 우리가 저 북유럽 국가 특히 방금 말씀하셨지만 덴마크 그러면 꽃의 나라, 네. 네덜란드 그러면 풍차의 나라, 뭐 스웨덴, 노르웨이 그러면 그야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복지국가 이렇게 알고 계신데 네. 이거 원래 바이킹이고 덴마크는 정말 요때까지만 해도 항상 유럽에서 제일 주먹 센 애들 그러면 덴마크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등치들도 크고 바이킹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도 크고 발트해에서 유명한 해적 집단이 덴마크에 있었어요. 그리고 덴마크 가서 주먹 자랑하지 예, 마라. 특히 요 전에 한자 동맹이 있어갖고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해상으로 사실은 제일 먼저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당연히 땅 욕심이 나나 봐요. 그래서 이때 스웨덴이니 이런 나라들이 전부 제국을 좀 키워보자 이런 욕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스웨덴은 사실 유럽으로 진출 안 해서 그렇지 원래 노르웨이, 핀란드 이거 다 자기들이 거느리고 이때 참 노르웨이는 이때 덴마크 영지였을 거야 아마. 그리고 핀란드는 스웨덴 거였고. 그래서 나름 항상 호시탐탐했는데 이제 무역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야 좀 나가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국가 같지만은 영지가 개념이 있어서 영토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 영이 얼마든지 내게 될 수 있는 거야. 징검다리가 돼도 상관없다. 예. 그래서 지금 보헤미아가 지금 이런 거죠. 보헤미아가 그냥 저 터지고 전쟁 나고 지난번에 호라 전투 때 박살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무주공산이죠. 그렇죠. 그럼 야 이거 깃발 뭐 꽂아. 우리 사돈의 삼촌의 이모의 고모가 가능할 것 이쪽인데 같은데. 그럼 또 이쪽에서 우리 숙모의 조카의 아들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덴마크가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 뭐 우리가 군사적으로 개입해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미 그 전에 독일 영토 내에 자기네 거점이 있으면서 특히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당시 독일 내에서 대단히 상업 통행이 이게 활발했던 데인데 네. 그 함부르크 바로 옆에 이제 글룩슈타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 글룩슈타트에다가 요새를 세워요. 그래서 함부르크의 상업 통행을 막습니다. 언제부터요? 크리스티앙이 바로 요 즈음에부터 한마디로 이 상업 통행을 막았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독일 내전에 개입할 거야 이런 걸 뜻하죠. 거기 요새 세우는 동안
누가 안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게 독일은 영지로도 나눠져 있지만 중요한 도시들이 다 자유시예요. 지금 분데스리가 유명한 축구팀들이 다 거기예요. 중요한 도시들, 뭐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퀼른 이런 애들이 그 영지의 수도가 아니면 자유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기 요새 세우는데 야 저기 누가 요새 세우는데? 몰라 뭐 여기까지는 안 들어왔잖아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에 그런 요새가 것도 세워진 있고 거야. 자유시 쪽에서는 나 저쪽하고 거래할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 단위가 국가의 개념처럼도 느껴지네요. 굉장히 자율권이 강하다 제가 보니.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를 세봤더니 300개더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덴마크랑 손잡을 수 있고 스웨덴하고 손잡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스웨덴하고 덴마크가 아마 자기들 역사상 제국이 되고 싶어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예요. 그런 신교 측에서 보니까 이 신교 측에서 가장 강성한 활동적인 제국이 아직 제국까지는 안 갔지만 덴마크와 스웨덴이 있는 거고 영국이 그걸 보니까 우리가 참전하기 좀 그렇고 쟤들이 참전하도록 밀어주자 이렇게. 그러니까 덴마크 입장에서도 참전을 안 할 이유는 절대 없었던 거죠. 근데 말이 굉장히 이명환 박사님 지금 아주 좋게 표현하셨는데 밀어주자가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꼬셔보자, 땡겨보자 이런 느낌. 원래 외교는 여러 가지 뜻이 항상 있기 때문에. 부채질. 아니 근데 트리거는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트리거가 있어야 그래도 뭔가 빵 하는 거지. 어떻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뭐 신교의 어떤 위상을 내가 드높이겠다 뭐 이런다든지 뭔가 촉발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덴마크 왕 뭐 아들이 뭐 영지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신성 로마 제국에서 반대를 했다. 국교네. 예, 또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스웨덴하고 덴마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또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스웨덴이랑 덴마크가 당연히 뭐 같이 같이 들어가서 붙어 있으니까 왜 또. 서로 먹고 싶어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스웨덴은 그때 또 이때는 정말 전쟁이 희한해. 저쪽 가서 싸워. 그 스웨덴은 당시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러시아하고의 전쟁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 옆에 있던 폴란드였어요. 스웨덴은 그 폴란드하고 관계가 좀 깊어요. 당시에 폴란드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제 당시 페르디난트 있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의 처남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게 근데 저희가 이게 애매하네. 익히 배웠지만 가족 관계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지기스문드라는 사람인데 이게 또 처남이라고. 그래서 네. 이게 또 뭐 한번 우리가 이 구교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도 한번 나래를 펴보자 그랬는데 스웨덴 입장에선 러시아와 폴란드를 좌시할 수 없었어요. 그때 영국이 덴마크하고 스웨덴에 똑같이 사절을 보내요. 덴마크 왕은 덥석 미끼를 물었고 스웨덴 구스타프는 지금은 아니야. 내가 일단 내 배후를 위협하는 애들부터 없애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고 바로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일단 이 상황에서는 스웨덴보다는 덴마크가 먼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스웨덴도 덴마크도 일단 신교 세력인 거는 맞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미끼를 던진 것을 안 물어버린 것이고 네. 덴마크는 그것을 물어버린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덴마크는 굳이 스웨덴하고 같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들어가기에 좋고 사실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지. 그 병력이 적거든요, 둘 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고 싶은 게 1625년에 덴마크만 참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교의 마지막 남아있던 세력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할버슈타인의 크리스티안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미친 크리스티안. 네네네. 네. 별다른 전쟁에 도움 안 됐던 크리스티안. 네, 그리고 그래도 노력했어요. 얼마나 노력했는데.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네, 노력했어요. 별다른 승전보를 들은 적이 없는 그렇죠. 것 같아서. 하여간 열심히 노력했던 크리스티안. 그다음에 깡페 만스펠드. 두 군데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 왕도 병력이 부족하니까 이쪽하고 이제 연합해서 다시 이제 진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자 구교와 신교의 대결에서 신교가 계속 패하다가 지금 덴마크가 지금 미끼를 덥석 물었단 말이죠. 그럼 들어갔어요. 그럼 판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시기에 네. 또 영국의 제임스 왕이 프랑스한테도 사실 접근을 해요. 접근 안 하는 나라는 어디야? 영국은 도대체 어디를 이쯤 접근 안 하는 되면은 거야? 접근을 못 받은 나라 약간 은근히 뭐야? 뭐야 영국 나한테는 안 야, 왔어. 그러니까- 나는 무시하냐?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보면 영국이 접근 안 한 나라는 합스부르크가 하고 스페인 2개 정도만 있고 그쪽에 적이 접근하고 예. 심지어 이 당시에는 프랑스도 국교였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은 프랑스에도 접근을 해요. 왜요? 아, 약간 왜냐하면- 신경을 돌아설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영국이 보기엔 이 지금 전쟁이 국제전의 양상을 띠고 있잖아요. 네. 그렇는데 프랑스가 국교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합스부르크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아. 그 다음에 프랑스도 상당히 강한 나라였는데 항상 스페인이 제국인 걸 못마땅해했어요. 그 이유가 되네요. 예. 우리가 쟤네한테 뒤쳐줄 게 뭐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해 말어, 해 말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영국이 또 가자. 영국이야. 영국이 딱 가서 이런 거 있잖아. 아, 왜 안 하십니까? 아니요. 형, 이렇게 말해. 네가 갑자기 나한테 왜 형이라고 그래? 아, 제일 크니까 형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영국 사신이야. 아니 왜 저때 안 태어났을까? 야. 내가 봤을 때 아니에요? 전생에 덴마크 설득한 영국 사신이야. 아니 근데 그러면 프랑스도 혹할만 하네. 아, 그런데 예. 프랑스는 국내 문제가 심했어요. 거기서 영국이 판단하기에 지금 프랑스를 끌어들이는 게 힘들겠구나. 그렇다면은 프랑스를 끌어들이기 전까지 적당한 국가가 누가 있을까? 덴마크하고 스웨덴이 걸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다 던져보고 물 것 네. 같은 애들한테 더 집중하고. 예, 그 대신 던질 때 그저 그런 애들한테는 안 던져요. 영국은 항상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한테 던져요. 다음에 진짜 리스트 뽑아봐야겠어. 유나나 말대로 이때 그저 그런 세력으로 몰린 애들이 누군가. 과연 영국에게 간택을 받지 못한 나라는 누가 있을까? 그러면 이에 맞서게 되는 국교는 또 누군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국교는 전통의 강호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쟁에 이겼었잖아. 네. 여기서 그 유명한 말렌슈타인 나와요. 말렌슈타인. 말렌슈타인. 그 크리스티앙이 일단 덴마크의 크리스티앙이 참전하자 이제 국교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막상 크리스티앙의 세력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군대보다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돈도 지금 별로 없는 상태. 이럴 때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이때 등장한 게 말렌슈타인이었어요. 이 말렌슈타인은 이게 보헤미아의 쇠락한 귀족 가문인데 서자 아니에요, 서자? 근데 좀 약간 미지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믿는 종교가 없어. 이 사람 믿는 건 점성술이에요. 타로 카드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좀 점성술에 심취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또 운 좋게 결혼을 좀 잘해요. 운 좋게 한 게 아니고 네. 정략대로 잘한 거죠. 기자님은 결혼 얘기 나오면 약간 사실을 좀 흥분하시는 게 약간 있어요. 개인적인 가치관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운 좋다는 게 뭐냐면은 꽤 돈이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세력도 있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자기 부인이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군대를 유지시킬 수 있을 만한 재원을 그게 꽤 돈이 많은 정도. 그 정도면 영주 이상 또 받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 부인이 이 부인도 발렌슈타인한테 홀딱 빠졌나 봐요. 발렌슈타인이 내가 좀 군대를 이끌고 유럽에 좀 내 이름을 날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발렌슈타인은 좀 이름 날리고 싶은 게 좀 심했었거든요. 그런 욕망이.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대가 원한다면 그대의 뜻을 이룰 때까지 재물을 끊임없이 대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정말로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가문도 아니었고 이름을 이미 날린 상태도 아니었는데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는 내조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발렌슈타인이 또 수완도 좋습니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당시 독일에 있던 영주들 중에서 파산 상태에 있는 영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 둘씩 차근차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주가 상당히 늘어난 상태였어요. 이미 시간이 예. 좀 있었네. 이 상태에서 발렌슈타인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돈하고 힘이 있는데 내가 명성이 없다. 근데 이때 국교의 페르디난트는 지금 뭐 거의 알거지 상태인데 뭐 군대를 모을 수도 없는데 어떡하고 있는지 이 상태였는데 덜커덕 발렌슈타인이 나타나서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와서 이래 눈물 흘리면서 보자마자 울어요. 너 누군데 날 보고 우냐. 폐화와 교황 성화를 위해서 국교를 살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기자님 여기서 제가 진짜로 느닷없이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네. 진짜 물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나 같으면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딱 와서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솔직히 페르디난트예요. 네. 내가 발렌슈타인이야. 와서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짜증나지. 네. 짜증나지. 근데 정말 존경해요. 넌 진심이야. 그렇죠. 근데 기자님은 약간 오히려 전자 느낌인데요. 뭐라고요? 제가 뭐 좀 도와주죠, 뭐. 약간 이렇게. 근데 속마음과 근데 표현이 다른 거지. 이때 페르디난트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이었던 틸리, 뼈대 있는 틸리는 발렌슈타인을 의심합니다. 틸리는 또 백전노 네. 노장이었잖아요. 틸리는 아주 이거는 기록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틸리가 측근한테 저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가 와서 저 뭐 하는 거냐. 제의 돈이 제가 제공한 돈과 힘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 그럴 있다.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왕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옆에서 또 발렌슈타인의 부하가 몰래 엿듣고 발렌슈타인한테 얘기를 해요. 네. 틸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발렌슈타인이 이런 얘기해요. 틸리 오래 못 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왕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재화와 군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발렌슈타인이 능력이 있는 게 진짜 뭐 부인 돈 받아다가 펑펑 썼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출세했겠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사업가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페르디난트가 보헤미아를 점령한 다음에 신교적 당을 다 불화를 해요. 이때 이 토지들을 받아서 자기가 맞습니다. 무지하게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인 돈을 그냥 쓴 게 아니고 그걸 자본금으로 활용한 거죠. 재테크에 능하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페르디난트를 감동시킨 게 문다고 될 일이 아니고 돈을 안 주셔도 된다. 맞습니다. 내가 전체 조달해서 군대를 돌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왕을 돕겠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안 도와주셔도 제가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군대로 인정만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틸리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받아서 저한테 군대하고 돈을 주시면 제가 무찌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용병대장인데. 그렇죠. 돈을 많았었죠,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군대 다 조달할 테니까 그냥 인정만 해주셔. 이거는 그냥 저 영주 하나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발렌슈타인이 대단했던 게 적한테서 배운 거죠. 카톨릭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네덜란드 군대의 운영수를 배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조직을 원활하게 돌리고 월급을 제때 주고 군수품을 제때 조달해야 된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막대하다. 사실 황제도 못하는 걸 자기가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장을 막 세워요. 군수품 공장을 자기가 막 세워서 쉽게 말하면 하나의 거대한 군산 복합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한 걸로 조달을 하니까 품질, 균일, 제때 착착 지급 이렇게 되니까 용병 집단이 군기가 쫙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렌슈타인이 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테일에 강해요. 영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 확보한 영지를 어떻게 굴릴 것이냐. 사실 페르디난트는 정치적으로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능했고 특히 뭐 장악력 같은 게 좀 없었거든요. 근데 발렌슈타인은 이런 게 상당히 뛰어났죠. 더군다나 그 자기 군대에서 이제 장교나 이런 사람 유능한 사람을 채용할 때 쉽게 말해서 적서의 구분도 없었고 신분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능력만 있습니다. 항상 이런 때에 나타나는 정말 좋은 리더들이 왜냐하면 그런 자기 거를 자신이 당시에는 좀 슬라브 출신이 그렇게 대우를 많이 못 받았었나 보요. 근데 슬라브 출신이고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죠. 그래도 이런 부분은 훌륭한 부분인 거죠. 그럼요, 보통 그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나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쵸. 막 일부러 거짓 정보 퍼뜨리고 막 이러는데.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그쵸. 제대로 된 자질을 갖고 시작을 했네요. 옛날 역사책에서는 발렌슈타인을 그냥 용병대장, 네. 당대의 악명 높은 용병대장 이렇게 썼는데 요즘 완전히 바뀌어서 어떤 새로운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 경영자? 어떤 그리고 더 좋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독일을 통일하려고 했던 독일 민족주의자 뭐 이렇게까지 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개천에서 용 태어난 느낌. 네, 뭐 중요한 게 뭐냐면 만스펠드하고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군대잖아 이렇게 돼. 그렇죠. 그쵸. 마스펠트는 완전 예. 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독일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만스펠트 군대하면 이건 뭐 치를 떨어요. 네. 이건 뭐 경기를 일으키는 거. 이건 얘네들 왔다 하면 다 털어먹고. 작살이 나니까. 근데 발렌슈타인의 군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구교 황제군 만세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발렌슈타인이 지나갈 때 뭐 황제군 만세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발렌슈타인은 거기서 또 약간 좀 발렌슈타인의 속이 보이는 말을 합니다. 황제군이라니? 난 발렌슈타인 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게 조금 나중에 좀 몇 가지 발렌슈타인의 좀 속내가 보여드리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나중에 나오죠. 재밌다.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일단 구교와 신교에서 이제 새로운 신교 세력이 들어왔고 구교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까지 왔잖아요. 근데 사실 예전에 보면 상을 든 사람은
난 무조건 총 들고 싶어. 네. 총을 드는 사람은 무조건 나 머스킷 들고 싶어. 네. 라는 어떤 이 계급 구조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발렌슈타인 군은 그 공장을 세워서 군인들한테 그걸 지급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군대의 양상이 발렌슈타인 군은 아예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이거 이거 전혀 원가가 엄청,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경영대학 기질이 있어서 농민들한테 세금 뜯어서 사서 조달하면은 이게 분수품이라는 건 정말 부르는 게 그렇죠. 값이거든요. 끝도 없죠. 그다음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근데 내가 이 공장을 차려서 내가 생산을 해내면 그러니까 원가가 아마 5배 이상 줄어서 10배? 아, 전쟁 났는데 상인들한테 한번 사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천정부지지. 순식간에 10배 뛰어. 어쩔 거야. 어. 근데 얘들은 잘 공장에서 지어서 조달을 하니까 상상 초월한 싼 가격이 되고 그리고 요즘에 이걸 주식회사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투자자를 또 모아요. 자기 돈 쓰는 건 바보잖아, 사업할 때. 그 투자자를 모아서 진짜 이 사업 수완이 있었네요. 주로 금융업자들을 모아서 정복한 땅에 조세권이나 이런 독점권을 주겠다고 그래요. 이야. 이건 지금도 약간, 약간 그 느낌이 클라우드 가는데. 펀딩 같은 클라우드 느낌인데. 펀딩이지. 내가 저거를 할 테니까 일단 줘봐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리 부자였다고 그래도 제국이 2만 군데 1년 돌리면 나라 하나가 파산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막말로 부인이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어요? 허우대만 멀쩡했다고 이 사람을 밀어준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부인도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 있다고 생각을 엄청나네. 했던 거고 엄청나네요. 부인이 밀어줬던 거에 10배, 20배를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종잣돈을 했더니 엄청 잘 굴려. 거질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신교와 구교의 대결. 그럼 이제 이 전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자, 여기서 완전히 리턴 매치가 벌어지는데 아. 너무 복잡하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신교 쪽에 좀 미안하긴 한데 미친 크리스티안하고 크리스티안 4세하고 만시펠드가 있어요. 네. 3명 있죠. 구교 쪽에는 틸리하고 발렌슈타인이 있어요. 3대 2잖아요. 그렇죠. 리턴 매치가 벌어지는데 한 명이 빠져야 되죠. 네. 할버슈타인의 미친 아저씨가 빠져요. 왜냐하면 이 전 전투 때 팔을 하나 잃었어요. 그리고 사실 병력을 다 잃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농민군 수준의 집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싸우지 말고 저 뒤로 가서 주로 독일 북부 쪽에 이제 신교 측 제후들이 있으니까 누구 한 명 이렇게 잘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데리고 와라. 이런 임무를 줘서 파견을 합니다. 근데 파견을 했더니 그쪽에서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때 팔 잘린 어떤 후유증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 병력도 없고 갔는데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낙담을 해서 이제 실망을 해서 병으로 죽어요, 바로. 아이고야. 근데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네? 아니 근데 처음부터 너무 열정적인 어떤 여왕에 대한 사랑과 이 어떤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렇죠. 정말 빠져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실패를 좀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미쳤다는 말이 막 악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너무 몰두했다는 열정에 거죠. 미쳤다 뭐 이런 느낌. 예, 28살이니까 이해해줘야죠. 안타깝네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래서 퇴장하시고 네. 남은 크리스티안 4세가 틸리 백작하고 붙고 아하. 만슈펠드와 이게 제대로 붙었지. 만슈펠드와 발렌슈타인이 야. 붙습니다. 만슈펠드가 사실 그동안 전투를 회피하잖아요. 나 궁금해 진짜 만스펠트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 근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입찰이 안 들어와요. 네? 전투를 계속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겨야지 배팅이 들어가요. 쟤네 저렇게 피하기만 하고 안 싸우는 거 보니까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이 아. 3년 동안 매치를 안 했어. 그러면 벨트 내놔야 돼요. 벨트를 내놓으면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도 싸워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스펠드가 이런 감각은 뛰어났거든요. 붙을 때가 됐다. 이분도 나름 사업가적인 감각은 있는데 발렌슈타인이 경영을 한다면 만스펠드는 배팅을 해서 뜯어내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알았던 거지. 우리가 지금 이제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 여기서 한번 보여줘야 한번 된다. 보여줘야 된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발렌슈타인을 향해 가는데 이야. 여기가 또 이제 함정이 발렌슈타인이 지금까지 왜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네. 사실 지금 우리는 용병대장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발렌슈타인을 사업가. 장군으로 인정 안 했어요. 아하.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소문은 그렇게 났을 거 아니야. 기자님 말대로 뭐 부인 잘 얻어서 돈 좀 벌었대더라. 그렇죠. 만스펠트가 보니까 이거 참 괜찮잖아 이거. 잡아먹기 좋겠다 이런 느낌. 왠지 큰 코 다칠 것 같은데. 발렌슈타인도 똑똑한 게 네. 섣부르게 안 나가고 발렌슈타인은 전쟁에서 항상 선수비예요. 항상 관망. 선수비예요. 예, 우리가 실전 경험 없는데 와, 반대네. 섣불리 나가면 큰일 난다. 여지껏 부교는 선 공격이었잖아요, 예. 항상.
단단하게 지키고 있으면 된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또 시간은 우리 편이다. 왜? 저쪽 돈이 없다. 우리 공장 있어. 돌리면 돼. 아우, 진짜. 야 우리가 저기 뭐야 테크트리에서 한번 돌렸다. 딱 하면 끝이에요. 근거 있는 자신감. 아우.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 크리스티앙이나 이런 신교가 확 이렇게 나가는 것도 뭐냐면 여기서 또 영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국이 좀 돈을 대주기로 했어요. 맨날 대주기로 하잖아요. 근데 정작 대준 적이 잘 없어요. 그 아니, 이러면 참 주기는 자주 등장하는. 아니 영국은 항상 돈을 주긴 줘요. 근데 별 승패에 도움 안 되게 주지. 30년 전쟁 내내 가끔가다 군대도 보내고 돈도 주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전세에 영향 결정적이지 안 주는 않는. 거. 막 갑자기 전쟁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거 영국군이 주는 바나나입니다. 그럼 2개씩만 나. 맞아요. 그러니까 준 건 알겠는데. 처음에 영국이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매달 3만 파운드씩 준다. 매달 3만 파운드는 뭐냐면 어느 정도요? 한 번의 전투를 충분히 칠 수 있는 양이에요. 3만 파운드면. 그래서 그 다음에 영국이 또 뭐라고 하냐면 매달 3만 파운드씩 주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너희들한테 지원줄게 100만 파운드다. 걱정하지 말아라. 듣자마자 뻥이다. 네. 사실 그때 영국은 그렇게 부자 나라 아니었어요. 100만 파운드 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크리스티안이 믿었죠. 네. 갔어요. 그 다음에 이 영국 찰스 1세가 네. 근데 영국이 좀 그런 게 왕 마음대로 못해요. 의회. 의회. 아,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의회에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100만 파운드를 약속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의회가 열렸습니다. 14만 파운드만 결제가 나요. 100만 파운드 중에서. 아니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10분의 1. 아, 근데 의회는 되게 이 합리적으로. 14만 파운드도 크잖아. 아직 지급이 된 게 아니라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결정만 난 거예요. 예산 편성. 근데 이 결정만 난 상태에서 전쟁은 벌어지는데 지급은 미뤄지는 거예요.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크리스탈. 영국이 어. 대사를 네덜란드에 보내서 5천 파운드를 꿔서 예. 아, 그래도 진짜 지원을 해주네요. 아니 아니, 5천 파운드래잖아요. 주긴 준다니까요. 아니 전투 한 번을 하려면 3만 파운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5천 파운드를 구워서 줬대잖아. 아니 그러니까 영국이 약은 거지. 100만 파운드 주겠다고 해놓고 5천 파운드 주는데 핑계는 좋잖아. 의회 때문에 그렇다. 허락이 안 나서 그리고 그렇다. 심지어 나는 그래도- 남한테 구워서까지 줬다. 그래야 다음번에 또 해먹지. 그러니까 덴마크로서는 이런 거예요. 아 그래 너네가 그 정도까지 했으니까 대신 뭐 내일까지 의회 승인 받을 수 걱정하지 마라. 의회 승인 내일까지 받는다. 다시 의회를 엽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는데 14만 파운드 넘어가지 않습니까? 줄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다시 한번 회의를 한 다음에 땅땅 4만 6천 파운드로 그러니까 감액하겠습니다. 왠지 그런